손익계산서에 이어서 이번에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정 시점에서의 기업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시점에 딱 스냅샷으로 놓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산을 취득하거나 혹은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이게 타인 자본, 다른 사람들의 뭔가 투자를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 자본, 주주들에게 투자를 받았는지, 그래서 타인 자본과 이제 자기 자본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게 되고요. 왼쪽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이 순서는 위에서부터 어떤 순서로 작성하게 되냐면요. 유동성 순서대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유동성이라 하면은 자산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얼마나 빨리 컨버트를 시킬 수 있냐, 현금으로 얼마나 빨리 변환할 수 있냐 순서대로 위에부터 적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맨 위는 당연히 현금이 제일 유동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현금이 맨 위.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현금이랑 되게 비슷한 자산들이 있으면은 이제 줄줄이 K로 이 밑으로 쭉 나오고요. 매출 채권이라든지 재고 자산. 매출 채권은 이미 물건 팔고 받을 돈이니까 이건 곧 있으면 현금이 되겠죠. 얼마 안 있으면 돈이 들어올 거고. 자, 재고 자산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재고 자산이 팔리고 나서 팔린 다음에 현금 들어올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이런 애들은 이제 조금 더 오래 걸리겠죠. 팔아가지고 뭐 현금 들어오는 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는 애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밑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왼쪽은 유동자산, 그래서 기준은 1년이에요. 1년 안에 현금을 컨버트 시킬 수 있으면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으로 컨버트 시킬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비유동자산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준은 동일하게 1년이고요. 자산은 얼마나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부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빨리 내가 갚아야 되는가, 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빨리 이거를 갚아야 되는가를 기준으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는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지 않아도 되는 조금 더 만기가, 예를 들어 만기가 좀 많이 남은 부채는 비유동부채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개념을 워킹캐피털, 운전자본이라는 개념으로도 불리게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상위 수업들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채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자본이 있겠죠. 자본 같은 경우에는 유동, 비유동의 개념이 없어요. 1년 안에 뭔가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내 회사니까요. 그렇죠? 자본은 그냥 영원히 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요. 이렇게까지 유동 자본, 뭐 비유동 자본, 그런 개념은 없고요. 자본은 그냥 통째로 자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산 크게 보면, 그렇죠? 자산, 그중에서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마지막으로 자본,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재무상태표고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반드시 왼쪽과 오른쪽은 총 모든 숫자들을 다 더하고 나면은 왼쪽과 오른쪽은 일치해야 됩니다. 숫자가. 그래서 총 자산은 총 부채 더하기 총 자본, 그 공식이 반드시 성립하는 게 이제 재무상태표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거를 밸런스 쉿이라고 부르죠. 왼쪽과 오른쪽이 밸런스가 맞는다, 대차가 맞는다,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하곤 합니다. 재무상태표를 방금처럼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인데요. 이건 이제 회계 기준에 입각한 분류 방법이고요. 저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파이낸셜 모델링 할 때, 그 다음에 파이낸셜 아날리시스 할 때 분석 목적으로는 부채를, 자, 왼쪽 자산 쪽은 그냥 뭐 다른 분류 방법이 없는데요. 오른쪽 부채는 조금 다른 분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부채를 유동, 비유동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영업부채와 금융부채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영업부채는 우리가 영업을 하다가 발생한 부채예요. 대표적으로 매입 채무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가 물건을 떼와 가지고 이제 파는 사업인데요. 물건을 떼올 때 외상으로 만약에 물건을 떼왔다면, 그거는 뭔가 금융 활동이 아니라 뭔가 영업 활동 중에 생기게 되는 부채잖아요. 그런 부채들을 영업부채라고 부르는데, 요거 대표적인 게 이제 매입 채무라는 게 있고요. 우리 뒤에서 배우게 될 뭐 선수금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아무튼 영업 부채가 그런 부채를 말씀드리는 거고, 금융 부채는 진짜 말 그대로 뭔가 투자 목적으로 혹은 영업 목적으로 돈을 재무적으로 끌어온 경우를 이제 보통 금융 부채라고 해요. 은행에서 차입을 했든 아니면은 채권을 발행했든, 그런 것들, 뭐 전환사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자가 붙는 부채. 그래서 금융부채를 영어로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은 interest bearing debt. 이자를 가지고 있는 대시다 해가지고 그런 금융부채를 이제 따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영업부채에 있는 거의가 아니라 제 생각 100%의 그 부채들은요, 이자가 없는 부채예요. 그래서 interest free liability고요. 이쪽은 interest bearing debt. 참고로 금융부채 다른 말로 debt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퀴티도요, 조금 한 번 더 나눠 보면요, 총 자본도 납입 자본과 그다음에 이익 잉여금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납입 자본은 말 그대로 아까 마치 우리 그 자본 아까 카페 예시에서처럼 혹은 뭐 스테이크집 예시에서처럼 내가 불입한 자본, 내가 집어넣은 자본을 이제 납입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추가로 자본을 계속해서 불입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는 뭔가 증자를 하지 않는다면 이 납입 자본이라는 계정의 숫자는 거의 항상 같겠죠. 변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이익잉여금은 내 거는 내 건데, 이거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익을 내서, 그렇죠? 퍼포먼스 이익을 내서 쌓인 곳이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이익 난 거 중에서 주주 거가 쌓인 곳이 이제 이익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으로 우리 자본 쪽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영역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유동 자산에 내가 뭔가 투자를 한다. 그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총 4가지 방법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시트이 우리 재무 상태표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커지게 되는, 어떤 식으로 기업이 영업을 하면서 그 재무 상태표가 진화하게 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이런 기업이 있다라고 칠게요. 유동자산 있고 비유동자산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금융부채. 처음에는 이게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니까 영업부채라는 거는 없을 거고, 또 이익잉여금도 없겠죠. 왜냐하면 아직 돈을 벌어서 뭐 쌓아둔 건 당연히 없겠죠. 네,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자, 이쪽은 자금 조달한 걸 보여주는 거죠. 돈을 아까 그 예제 그대로예요. 카페에서 내 돈 1억이랑 뭐 은행 돈 1억을 이렇게 넣은 상태고요. 그걸 이용해서 보통은 어떤 식으로 되죠?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 돈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비유동 자산, 보통 유형 자산들을 이제 사거나 아니면은 뭔가 R&D를 통해서 무형 자산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식의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투자한 걸로 뭘 하죠? 투자한 걸로 영업을 하죠. 영업을 하면은 유동 자산이 만들어집니다. 아까도 살짝 보여드렸듯이 재고가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재고가 매출 채권이 되고요. 매출 채권이 현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죠. 영업을 통해 가지고 돈이, 계정이, 그다음 자산이 생기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구조고요. 영업을 잘 했다 해서 이익이 났다라고 한다면은 오퍼레이션 이후에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되게 뭔가 커졌어요. 뭐가 새로 생겼냐면은, 일단 영업 결과로 인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 유동자산, 매출채권, 뭐 그 재고자산, 현금 이런 것들이 더 생겼으니까 여기 커진 거고요. 오른쪽은 뭔가 영업 결과로 인해서 영업 그 과정에 있어서 영업 부채라는 것도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 결과적으로 또 여기 와서 이게 늘어난 만큼 이쪽 오른쪽 아래에 와서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이제 쌓였겠죠. 그래서 여전히 요게 늘어난 만큼 오른쪽에 이익잉여금도 늘어나서 여전히 총 자산 이퀄 부채 더하기 자본, 그 공식은 여전히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돈을 벌면은 벌어들인 돈으로 크게 할 수 있는 게 2가지 있죠. 첫 번째로 재투자. 그래서 또 뭐 2호점, 3호점 내기 위해서 재투자를 한다든지, 혹은 내가 상환. 그래서 금융부채를 상환한다든지, 은행에서 빌린 돈을 상환한다든지, 그렇게 2가지를 또 티피컬리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동자산, 현금 있는 걸로 재투자했으면 현금은 줄어들었을 거고, 그렇죠? 비유동자산에 투자를 했다면 비유동자산이 이제 커졌을 거고요. 혹은 현금을 줄이면서 금융부채를 상환했다면 금융부채도 같이 줄어들겠죠. 재투자의 케이스에는 전체 총량은 그대로인데, 이거 2개의
구성만 바뀌게 되는 거고요.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총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유동자산도 줄고 금융부채도 줄고 그런 케이스가 될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면은 오른쪽과 같은 모습으로 기업 모양은 살짝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자산과 비유동자산의 뭔가 비율이 약간 달라진 이런 이제 재무제표의 모양이 일반적으로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해 안 가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이거 그냥 아마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될 내용들이니까요. 일단 이해 안 가시면은 그러려니 하시고 넘어가셔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무상태표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자본 조달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영업을 하고 또 재투자를 하고 상환을 하고 자, 이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프로세스죠. 우리 현금흐름표에서 본 프로세스예요. Financing, Investing, Operating, 그 다음에 다시 Investing, Financing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현금흐름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죠. 투자활동하고 돈 끌어와서 투자활동하고 돈 벌고 혹은 돈이 많으면 번 돈으로 투자도 하고 상환도 하고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돈을 끌어와서 투자도 하고 영업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재무상태표의 그 진화하는 과정이 우리 현금흐름표에 있는 그 과정이랑 굉장히 유사하다. 그렇게 또 이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구체적으로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볼 건데요. 아마 이미 제가 한 번씩 다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산의 정의부터 볼게요. 자산의 정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것들 중에서 회사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미래에 뭔가 효익을 가져오는 것은 자산이다. 요게 이제 가끔 대부분은 이제 계정들이 안 헷갈리는데 가끔 여러분들께서 헷갈려하는 계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수 수익 막 이런 표현 아니면 영어로는 막 deferred revenue, accrued revenue, 뭐 accrued expense 되게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자, 뭔가 그 계정이 내가 자산에 배치해야 될지 부채에 배치해야 될지 헷갈릴 때는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게 나한테 미래에 효익을 가져다 주는 거냐 아니면 미래에 내가 뭔가 의무가 생기는 거냐 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바로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직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선수금이라는 개념은 먼저 선에 받을 수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먼저 돈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매출은 안 잡혔는데 먼저 돈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의무가 생기나요? 아니면 미래에 뭔가 경제적 효익을 받을 게 생기나요? 그렇죠. 이미 돈은 받았고 나는 뭔가 재화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선수금은 처음 헷갈렸지만 이거는 부채라는 거죠. 나중에 내가 뭔가 해줘야 되니까. 반대로 미수 수익이라는 게 있다. 내가 매출은 맞는데 할 일은 다 했는데 돈은 미수, 아직 받지 못했다. 수익은 수익인데 돈을 받지 못한 수익. 나중에 우리가 뭔가 받을 게 생기는 거죠. 미수 수익은 그러면은 자산 쪽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은 자산이다. 미래에 뭔가 의무를 지게 되는 거는 이제 부채다. 뒤쪽에 부채도 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토탈 에셋은 라이빌리티 더하기 에퀴티입니다. 그래서 총 자산은 기업이 소유한 모든 자산을 말하는 거고요. 유동자산,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게 가끔은 어디 책들에서는 현금이랑 현금성 자산을 따로 표현해 주기도 하는데요. 사실 회사가 그냥 캐시를 그냥 현금 말 그대로 그냥 그 돈다발을 들고 있는 경우는 없죠. 보통 은행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뭔가 이자가 붙어있는 그런 곳에서 넣어놓고 현금과 다름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보통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현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그냥 현금이나 다름없는 애들을 총칭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은 채권은 받을 권리예요. 받을 권리. 채권은 그러니까 항상 받을 거. 채무는 내가 뭔가 물어줄 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에요. 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 매출 채권은 무이자예요. 이자가 없고요. 아까 반대편의 매입 채무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무이자입니다. 어쨌든 곧 있으면 받을 돈 해서 매출 채권, 영어로는 accounts receivable이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딱 판매를 위해서 필요한 상품, 제품, 원재료 이런 것들이 이제 재고자산이라고 불리고요. 재고자산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것도 크게 재고자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죠. 재고를 사오거나 아니면 재고를 만들거나 어떤 경우든 딱 ready for sale 뭔가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딱 되는 그 순간부터가 이제 재고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재고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하기 힘든 자산이고요. 조금 더 정확한 정의는 그냥 총 자산에서 유동자산 뺀 게 비유동자산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영어로는 non-current asset이라고 불리고요. 그 안에 가장 대표적인 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애들은 유형자산이랑 무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은 기계, 건물, 토지 그런 것들처럼 진짜 뭔가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것들 중에서 이제 물리적 형체가 있으면은 유형자산,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들은 이제 무형자산이라고 불립니다. 무형자산은 대표적으로 뭐 특허권이라든지 영업권이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 형태는 없지만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 뭔가 큰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무형자산이 많은 뭐 대표적인 업종은 뭐 제약 바이오 업계 같은 경우는 진짜 무형자산이 굉장히 이제 많겠죠. 열심히 R&D하고 그 기술이 이제 중요한 거니까요. 반대로 뭐 반도체 뭐 요런 뭐 반도체는 유형, 무형 둘 다 중요하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하지만 어쨌든 거기는 또 큰 공장들이 있고 그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투자를 요구하죠. 유형자산, 무형자산 요 차이입니다. 두 개가 회계적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은 거의 동일하다고 일단 지금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랑 자본 쪽인데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총 부채는 모든 부채, 유동부채는 1년 안에 상환할 의무가 있는 부채. 자, 매입 채무는 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무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단기 금융 부채, 단기 금융 부채가 있고 장기 금융 부채가 있는데 이제 금융 부채라는 거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재무 목적으로 이제 끌어온 돈, 차입한 돈 이런 것들이고요. 1년 안에 갚을 의무가 있으면은 단기 금융 부채, 1년 안에 갚을 의무가 아직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은 장기 금융 부채라고 보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장기 금융 부채도 단기 금융 부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1년 안에 받을 때가 이제 되면은 처음에 장기 금융 부채로 빌렸던 것들도 단기 금융 부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대표적으로 한국어로는 앞에다가 유동성 XXX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유동성 장기 금융 부채, 유동성 뭐 장기 차입금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것들이 원래는 이쪽에 붙어 있었는데 이제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current portion of 뭐뭐뭐, current portion of long-term debt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로 분류돼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본 쪽도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계정들도 많이 있지만요. 자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자본금. 그래서 주주들이 회사에 불입한 자본,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그래서 이익이 영업의 결과로 인해서 쌓인 것. 이 이익잉여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자, 영업 결과로 이익이 쌓이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투자를 해도 되고요. 그다음 대표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주주들, 이거 주주권이니까요. 주주들을 위해서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그 두 가지 주주 환원을 위한 액티비티들 그런 것들도 이제 이익잉여금에서 돈이 나가게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보다는 재무상태표가 조금 더 이제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조금 더 살짝 어렵고 복잡한데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셨더라도 저희 계속해서 이쪽 이야기 할 거니까요.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